2020년 4월 1일 해이룽장성 펑정현의 한 화장터에서 전례 없는 섬뜩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총사령으로 처형된 사형수 타리마이가 화장을 위해 이곳으로 옮겨졌을 때 목격자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비극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자 장라이잉의 가족과 타리마이의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시체가 살아났다. 순식간에 경찰, 화장터 직원, 그리고 양측 가족 모두가 안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습니다. 타리마이가 들것 위에서 똑바로 앉아 있었고 옷에는 여전히 피가 묻어 있었으며 입술은 피로 물든 채 실룩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죽은 자의 것이 아니었고 모두를 극도의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잔인한 범행으로 이미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상상을 초월하며 중국 사법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을 기록했습니다. 이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시작된 그 날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08년 7월 8일 펑정현의 한 산기슭에서 땔감을 찾던 우즈상이라는 주민은 심하게 부패한 시신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소리만 질렀지만 외딴 산간 지역이라 그의 비명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평정을 되찾은 우즈상은 서둘러 마을로 내려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이룽장성 펑정현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법의학 의사들도 곧바로 부검을 시작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25세에서 27세 사이로 추정되며 키는 176cm이었습니다. 사망 시점은 약 15일 전, 즉 6월 23일 또는 24일경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시신은 엎드린 자세로 발견되었고 뼈 전체가 심하게 부러져 있었으며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사망 후 여러 날이 지났고 시신이 고온에 노출된 채 벌레들의 활동으로 부패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진한 시신 냄새와 음산한 주변 분위기는 모두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은 훼손되어 많은 마른 피가 묻어 있었고 어떤 특징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부검이 완료된 후 경찰은 사망 원인이 쥐약 중독임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는 몸싸움의 흔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만한 물건이나 서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엎드린 자세와 부상 정도를 분석한 경찰은 이 남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심한 충격으로 다발성 골절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초기 수사팀은 피해자가 산에 올라가 쥐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극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려 빨리 죽음을 맞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독살된 후 산 아래로 던져졌을 것이라는 또 다른 가설도 세워졌습니다. 이 두 가설 중 많은 이들은 피해자가 살해되었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그렇게 높은 산 정상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주민들 중 아무도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남성의 신체적 특징을 수집하여 널리 알렸습니다. 피해자는 특별한 점이나 흉터가 없었기에 수사팀은 옷차림, 키, 머리카락 색깔, 연령대만을 가지고 몽타주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보가 언론에 공개된 지 이틀 후 한 남자가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펑정현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역 주민인 장푸구이 씨였습니다. 장푸구이 씨는 자신의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은 지 여러 날이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아들 장라이잉은 25세로 현내의 한 회사에서 타이피스트로 일했습니다. 장라이잉은 회사 근처 작은 자취방에서 혼자 살았고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렀습니다. 바쁜 주에는 동료들과 어울리거나 놀러 가느라 집에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날 장푸구이 씨는 신문을 읽다가 피해자의 특징 묘사가 자신의 아들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것을 보고
갑자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절친한 동료에게 전화해서야 장라이잉이 오랫동안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료는 장라이잉이 고향으로 돌아간 것으로 생각했고 장푸구이 씨는 아들이 바쁘게 일한다고 생각하여 전화로 안부를 묻지 못했기에 장라이잉의 실종에 대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이후 DNA 분석을 진행했고 마침내 피해자가 장푸구이 씨의 아들 장라이잉임을 확인했습니다. 장라이잉의 절친한 동료다. 웨이저를 통해 경찰은 그가 장라이잉을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6월 23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월 23일부터 시신이 발견된 날까지는 15일이 흘렀으며 이는 법의학 의사들이 제시한 사망 시점과 상당히 일치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장라이잉이 6월 23일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장푸구이 씨의 정보에 따르면 장라이잉은 온순하고 성실하며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얼마 전 연인과 헤어졌습니다. 이별 후 장라이잉은 상당히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렸고 며칠 동안 직장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연애가 끝날 때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며 혼자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장푸구이 씨는 아들이 상당히 나약해서 예전에 한번 여자친구에게 버림받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다행히 제때 도움을 받았다고 경찰에 털어놓았습니다. 장푸구이 씨는 이번에도 연애 문제로 인해 장라이잉이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장푸구이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도 이 가능성을 믿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장라이잉의 절친한 친구다 웨이저는 장라이잉이 자살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장라이잉의 태도가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6월 23일 함께 점심을 먹을 때도 장라이잉은 매우 즐겁게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장라이잉이 계속 씩 웃는 것을 본다 웨이저가 캐물었지만 장라이잉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 웨이저에게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점심 식사 중 장라이잉은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떠나기 전 장라이잉은 다 웨이저에게 500위안을 빌리며 다음 달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장라이잉의 표정은 매우 들떠 있었고 그가 비관적인 생각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다 웨이저는 그 전화가 어떤 여성이 장라이잉을 불러 어딘가로 가자고 하는 내용인 듯 했다고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는지 혹은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장라이잉은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 웨이저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장라이잉의 통화 기록을 조사하여 6월 23일 12시 45분에 장라이잉이 실제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발신에 사용된 심카드는 일회용 심카드였기 때문에 경찰은 발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전화번호가 이전에 장라이잉과 연락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다소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수사팀은 장라이잉의 자취방을 찾아가 조사했지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수집된 모든 단서를 종합해 볼 때 경찰은 장라이잉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의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장라이잉이 최근 타리마이라는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리마이는 펑정현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타리마이의 사회적 관계는 매우 복잡했으며 장라이잉과 사귀는 동안에도 여러 남자들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타리마이가 먼저 헤어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정보를 확인한 경찰은 타리마이의 집을 찾아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타리마이는 자신이 장라이잉의 전 여자친구임을 인정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헤어진 후에는 각자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리마이는 경찰에게 헤어진 후에는 장라이잉과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6월 23일 그녀는 새 남자친구진 완시안과 함께 지린성 창춘시로 여행을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타리마이는 자신에게 범행 동기와 시간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진 완시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진 완시안은 경찰에게 타리마이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타리마이는 이후 경찰에게 자신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장라이잉과 사귀던 시절 전 샤오마오라는 여자가 장라이잉을 사랑했습니다. 장라이잉은 전 샤오마오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었기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한편 장처다이라는 다른 남자가 전 샤오마오를 쫓고 있었습니다. 장처다이는 과거에 장라이잉을 때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매우 불합리했습니다. 그는 장라이잉의 존재 때문에 전 샤오마오가 자신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장처다이는 장라이잉의 집을 찾아가 협박하며 전 샤오마오에게서 멀리 떨어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장처다이를 찾아가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경찰은 다른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장처다이는 자신이 장라이잉을 알고 있었고 한때 그를 매우 싫어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장처다이는 타리마이를 사랑했지만 타리마이가 장라이잉과 사귄 후에는 그녀와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일일 뿐이며 현재 그의 라이벌은 장라이잉이 아니라 타리마이의 현재 연인진 완시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샤오마오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으며 전 샤오마오 때문에 장라이잉과 싸울 일은 절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장처다이와 타리마이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고 둘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거짓말을 한 사람을 찾아내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다시 한번 타리마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타리마이의 이웃 주민들은 수사팀이 떠난 직후 그녀가 짐을 싸서 떠났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경찰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고 이번에는 타리마이가 최우선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타리마이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이틀 넘게 수색한 끝에 경찰은 선전에서 도피 중이던 용의자를 마침내 체포했습니다. 체포되어 몸을 수색한 결과 경찰은 타리마이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심카드가 장라이잉이 사라진 날 그에게 전화를 걸었던 일회용 심카드임을 밝혀냈습니다. 처음에는 타리마이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백 후 사형당할까 두려웠는지 타리마이는 빠르게 진술을 번복하며 모든 것이 진 완시안이 시킨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타리마이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이 함께 장라이잉을 살해했고 그 후 진 완시안이 20만 위안을 주어 그녀를 먼저 도피시켰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홍콩에서 만나 미국으로 도망갈 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진 완시안을 체포했지만 그는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진 완시안은 알리바이를 제시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사우나와 마사지 센터에 머물렀으며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진 완시안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그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진 완시안은 타리마이가 범행 후 자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타리마이를 돕기 위해 은폐에 동의했지만 그녀가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보고 억울함을 피할 수 없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경찰에 털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타리마이의 집을 수색한 경찰은 쓰레기통에서 쥐약 봉지 몇 개를 발견했고 이를 중요한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며칠 동안 구치소에 갇힌 타리마이는 수사팀에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하다가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결국 현재 자신의 추한 모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타리마이는 매일 밤 편안하게 잠들고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기 위해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타리마이는 헤이룽 장성, 하얼빈시, 펑정현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먼 곳에서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타리마이는 친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며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녀를 너무나 애지중지해서 타리마이는 점차 고집스럽고 반항적인 성격이 되었습니다. 학식이 없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타리마이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손녀의 먹고 자는 것만 책임질 뿐 그녀의 비정상적인 행동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아 선생님들에게 자주 꾸중을 듣던 타리마이는 점차 공부가 지루하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친구들을 꾀어 학교를 빼먹고 놀러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16세의 타리마이는 공식적으로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러 도시로 갔던 한 여행에서 타리마이는 화려함에 매료되었고 특히 귀족적인 스타일로 값비싼 장신구를 많이 착용한 여성들을 동경했습니다. 이때부터 타리마이는 인생을 바꾸겠다는 야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던 그녀는 가짜 보석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성장할수록 타리마이는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그녀의 뛰어난 미모를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균형 잡힌 몸매, 하얀 피부, 긴 머리카락, 그리고 매혹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인식한 타리마이는 이성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타리마이 주변에는 많은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집안일을 돕고 환심을 사기 위해 아침 식사를 사주곤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다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느낌은 타리마이를 매우 즐겁게 만들었고 그녀는 자신이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여 마음껏 선택했습니다. 1999년 말 타리마이의 부모님이 실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의 엄격한 관리 아래 타리마이는 조금 불만을 가졌습니다. 딸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로맨스 소설만 읽고 집안일을 돕지 않는 것을 본 어머니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훈계하기 위해 타리마이의 부모님은 그녀를 하얼빈 시의 미용 학원에 보내 조기에 직업을 안정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시에서 사는 것은 타리마이의 오랜 꿈이었는데 이곳에서만 많은 부유한 남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친구의 도움으로 타리마이는 빠르게 변신했고 옷차림은 점점 더 매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에 너무 치중하고 기술을 배우는데 소홀히 한 결과 그녀는 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난 후 타리마이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의 중매로 타리마이는 왕샤오량이라는 남자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왕샤오량은 25세로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출신이며 공장의 기술자였습니다. 처음에는 타리마이가 왕샤오량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그가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 사귄 후 타리마이는 남자친구의 월급이 자신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실증을 느끼고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남자친구의 직업을 모욕하고 폄하했습니다. 왕 샤오량이 타리마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계는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타리마이가 너무 물질적이고 돈 때문에 자신을 만난다는 것을 깨달은 왕 샤오량은 헤어지자고 제안했습니다. 타리마이는 왕 샤오량에게 3천 위안을 요구하며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타리마이가 다른 부자와 사귀는 대신 왕 샤오량과 사귀었으니 이 돈은 그녀가 왕 샤오량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면 벌었을 수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타리마이의 요구가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그녀와 엮이고 싶지 않았던 왕 샤오량은 결국 동의했습니다. 첫사랑과 헤어진 타리마이는 전 남자친구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다른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2003년 4월 타리마이는 자신의 이름을 딴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아름답고 섹시하게 옷을 입은 여주인 때문에 미용실은 남자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타리마이의 미모에 매료된 많은 남자들이 자주 찾아와 단골이 되었습니다. 타리마이의 사업은 나날이 번창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타리마이 미용실은 주변의 다른 미용실 손님들을
모두 끌어모으는 듯 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미모를 이용해 타리마이는 수많은 남자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뜯어내며 부유하고 걱정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후 미용실은 은밀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타리마이는 특별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기꺼이 엄청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타리마이의 등장으로 많은 가정이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그녀를 흔들리지 않게 했고, 오히려 타리마이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오만함과 자부심을 느끼며 항상 고개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미용실을 연 지 1년 후, 타리마이는 머리를 자르러 온 장 라이잉이라는 젊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장 라이잉은 학생 같은 외모의 성격이 온순하고 순박했습니다. 타리마이는 장 라이잉이 자신이 알던 호색한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러한 특징에 매료된 타리마이는 먼저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장 라이잉은 타리마이보다 3살 많았고 가정 형편은 어려웠습니다. 장 라이잉의 아버지 장 푸구이 씨는 힘들게 얻은 유일한 아들이었기에 특별히 그를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장 푸구이 씨는 집을 팔고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장 라이잉은 효성 깊은 아들로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한다는 것을 알고 매우 열심히 공부하여 많은 돈을 벌어 부모님을 부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헤이룽장 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후 장 라이잉은 대도시에서 적합한 직업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자주 아프셨기에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 타이피스트로 일하며 월 700위안을 받았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주말마다 집에 들를 수 있었습니다. 타리마이가 물질을 중시하는 실용적인 여성임을 알았음에도 장 라이잉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장 라이잉은 자신의 가난한 신분을 숨기고 부잣집 아들인 척하며 미녀를 쫓았습니다. 그는 감정이 무르익으면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함께 있는 동안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고 자신의 신분이 전혀 드러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선을 넘었습니다. 장 라이잉은 자주 여자친구의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서로를 부부라고 부르며 곧 결혼하여 평생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고향에 계시던 장 푸구이 씨는 아들이 아름답고 부유한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오라고 계속 재촉했습니다. 장 푸구이 씨 부부는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 일찍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타리마이는 원래 쇼핑과 소비를 좋아하여 한 번도 망설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 라이잉을 오래 만날수록 타리마이는 이 남자가 스스로 부자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활 방식과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자친구가 돈을 쓸 때마다 장 라이잉은 항상 핑계를 대고 까닭없이 화를 냈습니다. 여러 번 이런 일이 반복되자 타리마이는 마음속에 의심을 품었고 점차 남자친구에게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실용적인 성격의 타리마이는 장 라이잉에게 점점 더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다른 예비 대상들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범위를 좁힌 끝에 타리마이는 김완시안이라는 남자에게 눈독을 들였습니다. 김완시안은 집안이 좋고 직업이 안정적이었으며 기혼자였습니다. 김완시안은 원래부터 바람기가 많고 유흥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타리마이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다는 것을 보고 돈으로 사랑을 샀고 아주 빠르게 두 사람은 불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김완시안은 타리마이를 급진히 대했고 그 대가로 그녀는 김완시안이 원할 때마다 기꺼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거래할 때마다 금액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타리마이는 새로운 애인을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타리마이는 즉시 장 라이잉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타리마이의 갑작스러운 이별 요구는 장 라이잉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그는 상대방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장 라이잉은 계속해서 돈을 벌어
그녀에게 행복한 삶을 선사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한동안 장 라이잉은 일을 그만두고 매일 미용실에 찾아가거나 타리마이를 따라다니며 애원했습니다. 장 라이잉은 자신이 가난해서 여자친구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순진하게 생각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타리마이의 집을 찾아갔다가 우연히 여자친구가 김완시안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배신당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 라이잉은 여전히 침착한 사람이었지만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연적을 때렸습니다. 타리마이와 김완시안은 합세하여 장 라이잉을 온몸에 멍이 들 때까지 때렸습니다. 타리마이의 행동은 장 라이잉을 절망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일이 장 라이잉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만에 장 라이잉이 다시 찾아와 타리마이와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를 버리지 않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장 라이잉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이번에는 타리마이가 그의 가난을 끊임없이 비하하고 상대를 심하게 욕했습니다. 타리마이는 장 라이잉을 바보라고 말하며 자신이 항상 그를 이용했다고 했고 심지어 장 라이잉의 가족이 너무 가난해서 고개도 들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장 라이잉이 마법에 걸린 듯 그 비난의 말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장 라이잉은 자신이 그녀를 위해 했던 일들을 나열하며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고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장 라이잉은 정말로 타리마이에게 많은 돈을 썼고 심지어 어머니의 생일 선물도 사지 못할 정도로 모든 저축을 여자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김완시안이 타리마이에게 연적이 그녀에게 얼마를 썼는지 물었습니다. 타리마이는 차갑게 1만 5천 위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완시안은 그 말을 듣고 경멸적인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현금 2만 위안을 꺼내 장 라이잉에게 타리마이의 삶에서 사라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깊이 사랑에 빠진 장 라이잉은 돈을 결코 받지 않고 계속해서 타리마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장 라이잉의 단호한 태도는 타리마이를 약간 놀라게 했습니다. 그 후 장 라이잉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리마이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옛 남자친구 앞에서 애인과 친밀한 행동을 하여 상대를 약 올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며칠 동안 장 라이잉이 계속해서 찾아와 괴롭히자 교활한 타리마이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타리마이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자신의 관계와 미용실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한참을 고민한 끝에 타리마이는 전 남자친구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획에 따라 타리마이는 장 라이잉에게 자신이 새로운 애인에게 버림받아 후회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 라이잉은 그 말을 듣고 전 여자친구의 처지에 깊은 연민을 느꼈고 항상 마음을 열고 타리마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장 라이잉의 반응은 타리마이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타리마이는 장 라이잉과 옛 사랑을 되찾고 싶다고 말하며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도시 외곽의 산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장 라이잉은 그 말을 듣고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에 늦으면 여자친구가 화를 낼까봐 장 라이잉은 타리마이가 언급한 장소로 서둘러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최악의 순간이 곧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던 중 타리마이는 발이 아프다며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응석을 부리며 남자친구에게 업어달라고 졸랐습니다. 도중에 타리마이는 갑자기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장 라이잉은 여자친구가 자신을 사랑하게 된 줄 알고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리마이가 장 라이잉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나무 밑에서 관계를 가진 후 장 라이잉은 체력이 많이 소진되었지만 여전히 타리마이를 업고 가야 했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타리마이는 다시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타리마이가 마음을 바꿀까봐 장 라이잉은 매우 지쳐 있었음에도
요구대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타리마이는 주머니에 있던 독이 든 음료수 병을 장 라이잉에게 건네 마시게 했습니다. 너무 지쳐있던 장 라이잉은 음료수를 다 마시고 잠시 쉬겠다고 드러누웠습니다. 장 라이잉은 타리마이가 계속하고 싶다면 노력하겠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장 라이잉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고 극심한 복통과 함께 온몸이 경련했습니다. 장 라이잉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던 타리마이는 오히려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장 라이잉이 사망했음을 확인한 후 타리마이는 그의 몸에 있던 모든 돈과 소지품을 빼앗고 시신을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린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때 그녀는 눈의 가시가 제거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애인 김완시안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타리마이는 자신의 엄청난 죄가 결국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주 남짓 후 장 라이잉의 시신은 산기슭에서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이 변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를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 푸구이 씨 부부의 경우 유일한 아들을 잃은 날부터 충격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들에게 매일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장 라이잉의 어머니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매일 울다가 신경이 불안정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종종 마을 입구에 서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장 라이잉의 아버지는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며 항상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부부는 타리마이의 본색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범행을 자백한 타리마이는 고의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피해자 가족에게 10만 위안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4월 1일 오전 11시 타리마이는 공개 총사령 집행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타리마이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윤기나는 검은 머리카락은 군중 속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죄수의 얼굴은 예전에 생기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처형 장소는 도시에서 멀지 않은 산 아래였습니다. 사건의 특이성과 중대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인범이 처형되는 장면을 직접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거의 100명에 달하는 인파 때문에 펑정현 경찰은 사람들이 처형구역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줄을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처형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얼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죄수라고 불리는 그녀를 직접 보고 싶어 호기심에 찾아왔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피해자 장 라이잉의 가족과 친지들로 타리마이가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잔혹한 행동을 저지른 그녀가 받아야 할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공무원들이 타리마이의 처형을 준비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아버지인 장푸구이 씨가 달려와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직접 저 요괴를 때려 죽여서 제 아들의 복수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상치 못한 비명은 처형장의 혼란을 야기했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인간성이 없는 타리마이에게 분노하면서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이를 본 관계자들은 재빨리 장푸구이 씨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당시 장푸구이 씨의 얼굴은 사건 이후 매우 지치고 수척해 보였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의 이름 푸구이, 후괴, 푸기가 이 불쌍한 남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총성이 울린 후 검사와 법의학팀은 죄수가 사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그들은 사진을 찍고 시신을 운반했습니다. 시신은 화장터에서 가족에게 인계될 예정이었습니다. 타리마이의 아버지 타우강 씨는 화장터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의 시신을 본 그는 슬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타우강 씨는 딸의 소원대로 화장 전에 딸의 얼굴을 화장해 줄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타리마이의 가족들은 밖에 서서 슬픔에 잠겨 그녀의 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공포에 질린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믿을 수 없어. 시체가 살아났어.
비명을 듣고 경찰과 타리마이 가족 모두가 안으로 달려들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타리마이가 들것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모두 기겁했습니다. 총상 흔적은 여전히 피가 묻어 있었고 입술은 피로 물든 채 실룩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죽은 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광경은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즉시 화장터 직원은 관계기관인 판사, 검사, 사법집행관, 법의학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두가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화장터로 달려왔습니다. 법의학 의사가 타리마이 씨입니까? 라고 묻자 타리마이는 입을 크게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리마이는 이미 처형되고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또렷하게 말할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질문에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분 후 사람들은 여죄수의 눈가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은 타리마이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약간의 안타까움과 심지어는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법의학팀은 초도 검사 후 타리마이가 가사 상태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법의학 직원은 처형 집행관이 권총을 사용하여 무릎 꿇은 자세에서 뒤에서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알은 중간 뇌동맥을 스치고 뇌관과 혀를 관통하여 입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피해자가 입과 혀가 손상되어 말을 또렷하게 할 수 없었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총알이 두개골을 관통하면서 손해를 스쳤을 뿐 대뇌는 안전하여 죄수가 임상적 사망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심장은 약하게 뛰는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처형장에서 화장터까지 여러 번의 심한 흔들림을 거치는 동안 간접적으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법의학 의사들은 정말로 수천만 건 중의 기적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비록 이것이 기적으로 판명되었지만 사형은 법에 따라 집행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집행관들은 화장터에서 두 번째 처형을 결정했습니다. 타리마이의 부모님은 경찰관이 총을 꺼내 타리마이의 이마에 겨누는 것을 보고 울부짖으며 애원했습니다. 만약 제 딸이 처형에서 살아남았다면 죽을 운명이 아닐 것입니다. 제발 제 딸을 다시 죽이지 마십시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라이잉의 가족들은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입술을 깨물며 타리마이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푸구이 씨는 산 정상에서 절벽 아래로 밀려 떨어진 장라이잉의 시신이 이 광경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관계자들에게 두 번째 처형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의학 의사가 고개를 살짝 젓고 타리마이를 다시 눕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눕히자마자 경찰관은 주저없이 여죄수의 머리에 두 발의 총알을 발사했습니다. 총성은 타리마이 부모님의 절망적인 울음소리와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리마이의 비극적인 삶이 슬프게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양측 가족의 살아남은 이들에게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들로 중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 사건은 인간의 잔혹함과 운명의 소용돌이에 대한 가혹한 경고가 되었습니다.